2016년은 헬 탈출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좀 실현됐으면. 제가 지금 이제 취준생이라 취업률 인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두의 행복, 건강. 월급이 인상돼서 황금 연휴를 즐기고 싶어요. 네, TV 책방 북소리 2016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새해도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에는 올해는 내 일이 뭐 잘 풀릴까? 이런 거 궁금하셔서 운세 또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해 어떤 악재가 있을까? 뭐 혹시 승진 운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점이라든지 운세라든지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재미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역시 이 새로운 미래, 대망의 새해 맞을 때는 책과 함께 해보시는 것 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는 역시 책과 함께 하는 게 답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2016년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미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이프 트렌드 2016, 그들의 은밀한 취향 만나볼 텐데요. 김용섭 소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2016년 저희가 모신 첫 번째 손님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소장님께서는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 연구소 이름 보고 제가 빵 터졌는데,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소장님이세요. 이 이름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제가 지은 건데요. 사실은 날카로운 상상력을 다른 말로 하면 뭔가 분석하고, 그렇죠. 분석, 뭐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분석해서 답을 찾습니다만, 네. 분석만 갖고는 답을 다 못 찾아요. 그래서 분석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도 좀 필요하겠다. 두 가지를 좀 섞으면 좀 더 좋은 답이 나오겠다 싶어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제가 일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삼쳐봤습니다. 뭘 연구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저는 주로 뭐 트렌드를 연구하는데요. 트렌드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 속에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지, 이걸 가지고 기업들은 어떻게 장사하면 좋을지, 뭐 이런 전반적인 걸 연구해서 기업들에게 정보를 팔고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상상력에 이제 트렌드를 읽어내는 그 눈으로 이 해마다 라이프 트렌드를 이제 책으로 펴내셨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4번째 책이죠. 해마다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 책을 내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선 저는 트렌드를 연구를 해서 기업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을 위해서 1년에 한 360일 가까이 일을 한다면, 네. 그 외에 한 연말쯤에 한 번 정도는 일반인을 위해서 한번 일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책은 사실 일반인들이 보라고 쓴 책이에요. 그 말은 트렌드를 보고 기업이 무기로 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고 있으니 잘 좀 대비하세요라는 의미가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일반인을 위한 이런 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연말이 되면, 네. 연말 연초가 되면 이 트렌드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저는 이 시리즈가 좀 차별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보통은 트렌드 분석이 말하자면 공급자, 기업들을 위한 그런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그 소장님이 쓰시는 책은 소비자들 쪽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의도를 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렌드를 이해할 사람들은 소비자예요. 네. 기업들은 트렌드 중에 기업이 만드는 거 많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걸 트렌드 유도, 트렌드 조작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기업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자꾸 훔쳐서 트렌드를 자꾸 유도해내는데, 소비자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같이 싸우려면 소비자도 뭐 하나 무기가 필요할 텐데, 그 무기가 트렌드에 대한 기준점을 좀 갖고 있자 이거죠. 그렇게 해야지 매해 나오는 새로운 트렌드의 전략이건 매해 새로운 마케팅이 더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네. 일방적인 게임은 늘 재미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라이프 트렌드 2016
이제 나왔는데 새해 전망에 대한 어떤 딱딱한 지표라든지 네. 뭐 그런 그 통계나 수치 이런 것들 대신에 이 우리 일상을 통해서 이제 올 한 해 이 트렌드를 이제 전망하는데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013년도에 이 시리즈의 이제 첫 책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목이 저 그때 기억나요. 네. 이 책 보고서는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좀 놀아본 오빠들의 귀환. 예, 그랬었고요. 2014년에는 그녀의 작은 사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작년에는 가면을 쓴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핵심 키워드를 네. 뽑아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통계라든지 설명을 보여주셨는데 그 올해의 키워드는 그들의 은밀한 취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취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렇죠. 한국인에게 이제까지 취향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밥 먹으러 가도 뭐 먹을래? 아무거나. 우리는 아무거나가 가능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심지어 메뉴에 아무거나도 그렇죠. 있는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만약에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서 저는 김치찌개 한 6개월 숙성된 걸로 해주시고요. 뭐 양파는 이렇게 하면 혼나요. 주는 대로 먹는 게 우리는 당연했는데. 그렇죠.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햄버거 하나 먹을 때도 넣어달라는 거 빼달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들은 과거부터 취향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취향은 자기가 쌓은 자기만의 기준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집단적 문화 속에서 개인주의적 사고로 좀 팽배해가는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현상도 좀 생기는 거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취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속에 어떤 큰 기회가 있을지를 주목한 화두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를 연구를 하실 때 네. 과정이 좀 궁금해요. 이렇게 모든 트렌드라는 건 사실 뭐 패션, 정치, 경제, 뭐 문화 이렇게 한 부분에 국한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면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도 각각의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답을 찾거든요. 네. 여러 면을 보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눈이 여러 면이 되면 되는데 그건 또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이슈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더 좋은 답을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반은 맞으면서 반은 틀려요. 그 여러 사람이 각기에 최적화된 안목을 갖고 있었을 때 가능한 건데 그런 사람 여러 모으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가 여러 가지 면의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들이 뭔가 하면요. 각 분야의 잡지를 많이 봅니다. 저는 뭐 농업 잡지부터 도예 잡지부터 패션, 자동차 별의별 잡지를 다 봐요. 왜냐하면 잡지라는 것은 적어도 그 분야에서만큼 가장 깊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 특정 분야에선 가장 트렌드 세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잡지를 다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의 이슈, 취향이라는 이슈를 농업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뭐 정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뭐 교육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각각의 관점들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오랫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이슈를 볼 때마다 다양한 것들이 스펙트럼처럼 펼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업들을 하나의 축으로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이 트렌드 세터들을 늘 주목합니다. 참고로 저는 트렌드 세터랑 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녀가 돈 쓰는 거에 굉장히 저는 반대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사실은 시간하고 돈이 좌우하는 거거든요. 시간도 있고 돈이 있어야지 새로운 걸 많이 써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많이 써봐야지 뭐가 좋은지, 뭔 나쁜지, 뭔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는 친구가 저는 뭐 같이 살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고 뭐 주위에 여러 트렌드 세터를 관찰하는 것도 저한테는 일이 되는 거고 어찌 보면 숫자나 통계라는 죽어있는 거에 멈추지 않고요. 살아있는 현장에서 다양한 답을 찾는 데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취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소제목도 그들의 은밀한 취향인데 이 취향이 이제 2016년 전반적으로 트렌드의 굉장한 화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돌 노래 중에요. 취향 저격이라고 있잖아요. 아시죠? 네. 아세요? 취향 저격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런 의미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취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따라가려는 사람도 있고 이 유형별로 좀 책에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우선 보통 우리가 트렌드 세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걸 먼저 발견하는 재미를 갖고 있어요. 그걸 발견해서 새로운 걸 누리면 그게 하나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걸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트렌드 팔로우라고 하는 일반 아마 유행을 따라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쵸. 따라가는 거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따라갔을 때 트렌드 팔로우들은 굉장히 따라가는 걸 잘하지만 트렌드 세터 입장에선 누가 자기의 취향을 침범한 거예요, 사실은. 내 안목으로 고른 걸 안목과 상관없이 따라온 사람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또 딴 데로 갑니다. 그렇죠. 안 놀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취향을 숨기기도 한다 이거죠. 과거에 취향을 숨기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취향 갖고 있던 사람, 채찍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숨겼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좋은 취향 갖고 있으면 숨겨요. 남 따라할까봐. 따라해서 순식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나만이 아닌 다들 좋아하는 게 돼버릴까봐 싫은 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취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힙스터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런 사람들은 뭐 유행에 따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무심한 듯 시크하게 계속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까지 트렌드에서 주인공이 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자기 길만 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트렌드 세터가 보기에 이런 한 부류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트렌드 세터가 힙스터를 자꾸 주목하게 되고, 이젠 트렌드 팔로워들이 자꾸 힙스터를 따라한다 이거죠. 그랬더니 힙스터가 굉장히 난감해하는 건 거죠. 아니, 나는 굳이 날 따라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꾸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인디밴드 음악 같은 경우도 힙스터들이 좋아했던 음악을 만약에 TV에 나와서 유명해져서 다들 좋아하게 되면 왠지 좀 속상한 건 거죠. 맞아요. 나는 정말 내 안목으로 잘 고르는 거고 나만 저 알고 사람은 있는. 그냥 고른 것도 없이 그냥 들어서 TV 때문에 그렇죠. 유명해진 사람 찾는 거니까 그게 섞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은 안티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인디 밴드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다른 내 취향, 아직 남들 잘 모르는 취향을 찾는 걸 원하는 건 거죠. 요거 딱 이해해요. 정말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소수,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지면 괜히 좀 속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이해합니다, 정말. 네. 그래서 보통 뭐 우리만 알고 싶은 뭐 그들만의 취향 이렇게 해서 자꾸 숨기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좋은 것들 끼리끼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SNS에서 특이한 거 자꾸 막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대단한 취향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대단하고 좋은 취향이면 사실 자랑을 굉장히 주저해요, 우리가. 그런데 보편적인데 좀 멋져 보이는, 좀 비싸고 이런 것들은 자꾸 자랑한다 이거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세상에 뭐 모두가 좋아하는 거 아무리 좋아봤자, 아무리 멋진 옷 입어봤자 가장 우리가 당혹스러운 것은 엘리베이터 탔을 때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유, 부끄러워라. 생각만 이걸 과거 사람들은 뭐 그럼 어때?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도 좋아하니까 검증받았다고 생각해서 베스트셀러만 좋아했다면 요즘은 숨어있는 걸 자꾸 좋아한다 이거죠. 그건 자기만의 온전한 취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뭐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거죠. 저는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요. 네. 방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 삶과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곧바로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는데 저는 출판평론가거든요, 직업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어떻게 하면 읽힐까, 자꾸 뭐 책을 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책 읽는 독서라든지 이러한 취향들을 좀 이렇게 숨기고 이런 포즈를 취하는 게 훨씬 더 이 독서 운동에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끔 어떤 생각했냐면요, 독서 금지령 같은 거. 네. 아무도 책 못 보게 만들면 책 더 보지 않을까. 성개구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말라는 거 좋아하는 뭐 거 있고. 80년대도 그랬고 뭐 금서로 지정되면 사실은 베스트셀러처럼 그 집계는 안 되는데 훨씬 많이 팔리거든요. 네. 그리고 책도 사실은 우리가 상품으로 대하니까 베스트라는 개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품이 아니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취향이 사실 다 다를 수 있고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서 사실은 만만한 게 베스트셀러였었고요. 그렇죠. 이제 점점 그걸 알게 된다면 뭐 출판뿐이 아니라 여러 모든 분야에서 마케팅이 굉장히 큰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2016년에 주목할 그러니까 9가지 유형에 대해서 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취향과 성격을 가진 이제 그런 유형으로 보셨는데 그 중에서 좀 놀아본 X세대를 이제 거쳐온 이 현재의 40대 영포티를 이 사회의 킹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우선 영포티를 저는 1970에서 74년생 사이 그 5년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그룹을 위시한 그 앞세대, 뒷세대에서 한 10년까지 연령을 확장시키면요 거의 1000만 가까이 되는 숫자가 되는데요. 그들은 유권자입니다. 어린 애들이면 표가 없을 수 있는데 적당히 나이도 있고 거기다가 표도 다 갖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연령대가 40대입니다. 네. 돈 가장 많이 벌죠. 소비 가장 많이 하는 때도 40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X세대였었어요. 90년대. X세대라는 것은 대중문화와 새로운 소비들을 가장 왕성하게 해본 첫 세대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나이 먹고 40대가 되었다고 다시 과거의 아줌마 아저씨처럼 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누려봤던 대중문화와 소비의 다양함을 더 많이 누리는 세대가 된 거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40대 등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의 정치권에서 40대라는 것은 보통 20, 30대 흐름이 5, 60대의 흐름까지 넘어가는데 중간에 꺾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한 40대 중반을 기점으로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영포티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지난 선거와 지난 대통령 선거와 또 그 지난 대통령 선거 한 10년간을 비교해 봤더니 10년간 성향의 차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다는 것은 그들은 이번 총선도 그렇고 다음 대선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또 이들이 한 40대 정도라는 것은 이들의 자녀 세대가 이제 10대나 그 미만이 그렇죠. 될 거고 부모님 세대가 70대가 될 거고 그리고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후배들이 30대쯤 될 거고 가장 중간에 있는 킹핀 같은 거예요. 볼링에서도 킹핀을 때리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과거의 아저씨 아줌마가 아닌 새로운 40대 영포티가 되었다는 것에 한번 주목해보자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와닿아요. 그죠? 일단 제가 포티인데 영포티라고 해주시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그 부분을 읽게 되더라고요. 영포티 여기 계십니다. 네. 근데 역할도 사회적 역할도 굉장히 크구나 하는 그렇죠.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어떤 그 책임감. 예, 네.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느끼게도 됐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영포티라서 제가 그걸 몇 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영포티라서 그 부분을 좀 더 몰입해서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각 세대에 대한 분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는 하나의 세대를 10년 단위로 봤다면 지금 더 잘게 쪼개거든요. 세대 쪼개서 그 사람들이 올해 어떤 이슈를 가져올지 내년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탐구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 중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뭔지 알아? 이러면 빨리빨리 이런 거 굉장히 좀 유명한 말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빨리 문화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좀 고쳐야 될 거이지만 그런 문화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만큼 이뤘던 어떤 그런 성향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게 슬로우 문화로 바뀌는 또 트렌드로 되고 있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빨리빨리 잘 달려왔어요. 잘 달려왔는데 일반적인 산업 사회 때는 빨리빨리가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대는 좀 지났어요. 굉장히 속상하고 배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요즘 특이하고 재밌는 사업들은 다 미국 애들이 해요. 엄청 배 아픈 거죠. 아니 우리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왜 못하나. 우리는 생산성 뒤따라가서 문제 푸는 건 굉장히 잘했지만 앞서 나가는 거 조금 힘들었었어요. 보통 그걸 창조, 창의력 이런 얘기하는데 창조, 창의력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적당히 잘 놀아주고 멍 때리는 것도 하고 좀 느린 데서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좀 릴렉스도 있는 데서 그렇죠. 어찌 보면 빠르다가 미덕인 시대가 끝났으면 느리다의 새로운 관점이 더 필요한 건 거고 또 거기다가 현재 많은 기성세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달려오느라고 좀 지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화두 좀 느리지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림의 핵심이 물리적으로 느리다는 개념이 아니라 느리되 내 인생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과거에는 빨리 가면서 우리가 돈만 생각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좀 천박하고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먹었었다면 이젠 그걸 조금 찾고 있는 건 거죠. 좀 말씀하신 부분 슬로우족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웰족
행복이라고도 이제 이야기 하셨고 또 주목해야 될 유형이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 가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됐죠. 한국인들의 그 심성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바로 이러한 진지한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이 책 속에서도 뭐 그 웰이 붙어 있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웰 에이징에서부터 웰 이팅 또 잘 먹는 거겠죠. 웰다운 또 웰다잉까지 잘 죽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가 한동안 웰빙을 굉장히 많이 소비했었어요. 그렇죠. 네. 웰빙은 말 그대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였는데요. 우리는 웰빙을 그런 식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소비로 비싸고 좋은 거 사 먹어야 웰빙이었어요. 유기농 사 먹어야 웰빙이었고요. 사실 그런 거 안 먹어도 사실은 웰빙은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 이거죠. 우리는 모든 웰 들어가는 것들을 자칫 상품화 시켰어요. 근데 상품과 별개로 진짜 어떻게 살 것인가의 태도는 달리 있는 거고요. 특히나 안티에이징 같은 경우 우리가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안티에이징은 엄밀히 따지면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건 거지. 사람의 성숙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웰에이징은 성숙된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노령화라는 것은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이 많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른이 별로 없죠. 뭐 늙은 사람은 많은데 어른이 별로 없다 이거죠. 이건 우리가 안티에이징만 했다 뿐이지 진짜 웰에이징을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잘 늙어가는 게 어떤 멋진 모습인지 그걸 뭐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주는 여기서 말하는 멋진 모습이라는 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나이 때 어떤 사회적 역할, 어떤 품성을 가질 건지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를 형성할 건지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잘 발굴하지 못했어요. 그 나이 때 돈 많이 벌고 그 나이 때 집 사고 그 나이 때 뭐 하고 이것만 자꾸 생각했다 이거죠.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웰에이징이 될 거고요. 웰다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가 좀 안 좋습니다. 네네. 생각보다. 그리고 당장 뭐 금방 좋아질 리도 없고요. 꽤 오랫동안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걸 내려놓을 사람 많습니다. 네. 웰다운이라는 것은 잘 내려놓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가 하면요. 퇴직하고 나서 명함이 없는 삶을 잘 못 삽니다. 그 말은 살면서 계속 명함, 자기 얼굴이 아닌 회사의 간판에다 기대고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 얼굴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웰다운도 있고 웰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 인맥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인맥이 좋다 보니까 뭐 혈연, 학연, 지연으로 죽을 때까지 똘똘 뭉쳐 살 것 같지만 네. OECD에서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나이를 든 사람 들어서 네. 어떤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친구나 친척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답변이 낮은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우리는 인맥 타령은 했지만 정작 도움될 사람만 인맥으로 쳤고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도움의 가치가 사라지면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천박하고 슬픈 인맥이었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해관계, 나한테 도움받을 사람이라서 저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나랑 친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일 수 있고 이런 관계에 주목하는 것도 뭐 중요한 흐름이 된다 이거죠. 그렇군요. 자, 또 하나 9가지 유형 가운데 테이스테셔널이란 게 있어요. 이게 소위 요즘 덕후라고 하잖아요. 오타쿠가 이제 변형돼서 덕후라고 하는데 이게요. 저 사람 덕후야 이러면 예전에는 약간 좀 기피하게 되고 조롱 섞인 그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요 확 바뀌었어요. 의미 자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네. 뭔가 능력자 그 분야에 있어서 조예가 굉장히 깊은 사람 취급을 요즘은 받거든요. 대우를 받거든요. 이것도 트렌드인가요? 테이스테이셔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취향에다가 프로페셔널 붙인 건데 네.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라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 뭐 어떤 경력 오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했지 그 말은 사회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못 키운 특별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난 10월 31일 작년 10월 31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들었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들은 귀로 하늘로 지나가는 비행기가 747이더라는 거예요. 747인데 이게 엔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타는 747이 아니라 그러니까 PW 엔진 계열이 아니라 GE에서 쓰는 엔진의 747들을 소리만으로요? 소리만으로. 우와. 자다가 일어난 사람이. 그래서 성남공항에는 군용공항이니까 747이 떴다는 얘기는 VIP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누가 오나 보다. 그날 리커창 총리 왔었거든요. 와. 이거는 공항 근처에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비행기 소리를 소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즐거움으로 생각했고 비행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특별한 전문성이 쌓이는 건 거죠. 와.
그러니까 태비 게빈슨이라는 아이는 뭐 이제는 지금 2016년에 이제 20살이 된 아이인데 11살 때 패션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13살 때 세계적인 패션쇼 무대 앞 런웨이 제일 앞줄에 앉아 있었던 애였어요. 우리가 생각한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돼요. 초등학교 6학년이 무슨 패션을 알아? 아니에요. 그런 아이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패션 전문가가 된다 이거죠. 이런 거는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특별한 자기의 재능. 바꿔 얘기하면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자기만의 주관을 가진, 자기만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취향을 드러냈을 때 좋은 전문성이 되는 거니까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전문성의 시대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업이라든지 사회가 바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그들의 취향을 어떻게 말하자면 끄집어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그 좋게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수의 테이스텐셔널이 1인 미디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의 넘치는 끼와 재능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1인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그럼 1인 미디어에서 뭐 꼬마들도 1인 미디어로 요즘 뭐 돈 100만 불씩 버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꼬마는 꼬마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다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과 자기 동시대, 동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마케팅을 할 때 이제까지는 애기들 물건 팔건 할아버지 물건 팔건 여자 거 팔건 뭘 팔건 다 성인이 다 마케팅을 했었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꼬마 물건 팔 때는 꼬마를 개입시켜야 되는 거고요. 할아버지에겐 할아버지를 개입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높이에 가장 맞게끔 그들 뭐 다른 또래들에게 뭔가 설파시킬 가장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타겟별로 세분화된 테이스텐션을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그들을 1인 미디어로 잘 갖고 있느냐가 마케팅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네. 뭘 해야 될지 굉장히 길이 보인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리고 이제 책에서 여러 가지 유형 제시한 것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이제 메이커입니다. 그 지금 방금도 언급해 주셨지만 1인 창조자들, 그러니까 1인 창작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아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소장님도 지금 그 연구소가 1인 연구소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움직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우선 과거에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미디어에 먼저 들어갔어야 돼요. 네. 채널이 확보돼야지 콘텐츠를 보여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사실 미디어도 채널도 상관없어요. 콘텐츠만 좋으면 누구나에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과거에는 미디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콘텐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험 잘 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사실은 뭐 중학생이 중학생이면 사실은 방송국 입사 시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학생이 자기만의 좋은 취향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과거에는 나갈 길이 없었다면 지금 중학생이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말은 과거에 비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온전한 특별한 능력, 그러니까 세상에서 남들이 다 가질 수 있는 비슷한 능력으로 뭐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유일한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이 필요해진다 이거죠. 우리가 1인 미디어 뭐 메이커들을 자꾸 좋아하는 이유들은 메이커가 똑같은 거 복제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이런 게 콘텐츠에서 중요한 메이커가 되는 거고, 메이커는 콘텐츠뿐이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은 규모가 컸었거든요. 네. 큰 공장, 큰 자본들이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뭐 테크샵처럼 뭐 동네마다 그 전자 기계 공방 같은 게 있어서 네. 그런 데서 부품구에서 뚝딱뚝딱 만들면 전자제품 만들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걸 만들어서 혼자 집에서 쓸 수도 있지만 친구한테 팔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이제까지 제조업은 한 개 만들어서 한 10,000개쯤 팔아야지 수지를 했었다면 그렇죠. 한 2개쯤 팔면 돼요, 그냥. 나 혼자 만들어서. 근데 밥벌이 난다 이거죠. 미국 정부에서도 요즘 밀고 있는 게 바로 1인 제조거든요. 앞으로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할 가장 좋은 방법이 콘텐츠를 만들건 뭐 제조품 만들건 만들어내자 이거죠. 3D 프린터도 그렇고 각각의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들은 점점 많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과거와 달리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니라 소량 생산 체제가 더 가능해지는 건 거고, 이런 기회를 좀 많이 잡자는 게 뭐 메이커의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서 정말 좋은 책의 기준이 뭐냐 이러면 또 다른 책을 읽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실제로 이 소장님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한 200권쯤
이 책도 읽어야 되고 저 책도 읽어야 되고 막 이렇게 그 책이 읽어야 될 책의 목록이 생기더라고요. 네. 머릿속에서. 그래서 정말 주위에도 많이 권하게 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 여러 가지 그 기술들 가운데 로봇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인가요? 미국 대선을 이제 앞두고 로봇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로봇이 이제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밌는 그러니까 얘기. 예. 사실은 로봇이 우리 일상에 들어온 게 꽤 됐어요. 일반 사람들이 아는 로봇 하면 일상에서는 로봇 청소기밖에 없죠. 땅바닥에 먼지 먹는 일밖에 없는데 이미 작년 6월부터 일본에서도 로봇을 뭐 팔기 시작했고 페퍼란 로봇 팔기 시작했고 그런 비슷한 로봇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로봇이 들어와서 우리랑 말동무도 해주고 간단한 일도 좀 도와주는 이런 아이들이 자꾸자꾸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아니 뭐 그래봤자 전화기지 이런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확 바뀌었죠. 그렇죠. 로봇도 그래봤자 장난감이지라는 태도가 확 바뀔 본격적인 시점이 2016년쯤 되지 않겠냐는 거고요. 왜 제가 미 대선하고 로봇을 연관시켰냐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큰 노동단체는 로봇 설비를 공장 설비로 받아들일 때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설비는 설비고 사람은 사람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로봇 설비가 자꾸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은 곧 일자리를 뺏어먹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선거 같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유권자들을 고려한 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로봇이 무방비로 일자리를 침범하는 걸 막아주는 막겠다. 쿼터제는 필요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유권자들 1인 1표니까 네. 뭐 이 현직에서 일하는 생산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테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걸 만약에 쿼터제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정책을 누군가가 만들어두지 않으면 기업의 이해관계는 비용을 좀 더 뭐 들이더라도 효율성 높이고 긴 기간 보면 그게 비용 절감이 되는 거니까 로봇을 설비로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냥 방치해두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소비도 그렇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였었고 뭐 한국에는 2010년에 총선이 있지만 총선 때는 이런 정책이 안 나올 거야 아마 아직까지 우리에겐 조금 둔감한 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국의 2017년 대선 때는 나올 여지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사람들이 실감을 못해요. 아직은 로봇 때문에 일자리 줄었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이미 주차장에 표 받는 아저씨 없습니다. 주차장 진짜 다 뭐 무인정산 다 돼 있잖아요. 아파트에도 이제 뭐 경비원 아저씨 많이 사라졌고요. 점점점 마트에서도 계산할 때 캐셔 없이 뭐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점점점 확장되다 보면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건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 새해잖아요. 새해 소망을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물어본다면 거의 10명 중에 반 이상은 아마 건강 다음으로 아니면 건강과 비슷하게 경제 회복, 경기 회복을 아마 꼽을 텐데 어둡잖아요. 사실 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정말 대규모의 구조 조정이 있을 거고 저성장은 계속될 거고 이렇게 또 어두운 예측을 소장님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사실 이런 전망은 좀 틀렸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안 틀릴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이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데요. 성장 구도가 과거의 산업 성장이 뭐 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산업 기반들이 아닌 새로운 기반들이 많이 필요한데 뭐 IT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기업의 평균 수명을 얘기를 하면요. 한창 예전에는 평균 수명 한 50년 갈 때도 있었어요. 이건 글로벌 기업 얘기하는 겁니다. 50년, 30년 쭉쭉 줄더니 지금은 평균 수명 15년 얘기합니다. 15년 글로벌 기업이 너무 짧다고 생각 들잖아요. 그래요. 점점 짧아지는 것이 기업의 경영진들이 경영을 못해서 짧아지는 게 아니고요. 산업의 변화 속도가 짧아지면서 새로운 게 변화되면 못 따라가는 건 사실 죽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변화에 못 따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못 따라가서 죽은 기업들 때문에 속상해 하기보다 새로운 흐름 속에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사실은 경제가 뭐 우리 생각대로 무조건 다 좋아지고 모두가 해피엔딩 되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거고 기업은 적당히 좀 무너질 필요도 있어요. 기업이 무너지는 거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는 거하고 별개로
우리는 복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의 생존, 기본적인 어떤 생존 기반에 대한 부분들은 복지가 풀어야 될 답인 거고요. 네. 산업에선 기업이 도태될 건 도태되고 새로운 게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시키는 방향이 필요해요. 이걸 성장시키지 않겠다고 계속 부여잡고 있다간 사실은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응급실에서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살릴 수 있는 기한을 넘어섭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살릴 수 있는 기한 넘어선 기업 꽤 많습니다. 이 말은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 좀 깨고 부시고 했었어야 될 기업들이 안 깨고 버티다가 더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길게 봐야 됩니다. 네네. 지금 몇 년 잠깐 버틴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고요. 정치권에서 몇 년 잠깐 버티는 거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우리는 정치권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본다면 10년, 20년 그 다음에 이어갈 산업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늘상 배 아프고 부러운 게 아니 왜 좋은 산업의 시작들은 다 미국 애들이 하냐 이거죠. 우리는 왜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과거의 관성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관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적당히 무너질 건 우리가 무너지게 놔두고 새롭게 일어서는 것들을 자꾸 밀어주자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가 활성화가 안 되는, 돈이 안 도는 돈맥경화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일자리 문제가 또 굉장히 크잖아요. 이 구직자들은 그러면 어디에 좀 눈을 돌려서 구하는 게 좋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실업률을 줄이고 구직자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도 정치권에서 일자리 막 만들어라 한다고 막 만들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30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만 700조가 넘습니다. 네. 700조라는 돈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물론 그 돈을 안 쓰고 갖고 있는 것은 불안하니까 그들도 못 쓰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들이 살아온 건 내수가 굉장히 많이 받침을 해줬었어요. 세계 시장에 나간 것도 내수라는 기반을 갖고 보통 나간 거 많으니까. 그랬으면 이제는 그 700조 중에 과감하게 한 10%, 20% 좀 떼가지고 뭔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일자리도 너무 생생내는 형식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진짜 뭔가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스타트업 투자 많이 하고 스타트업 많이 해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취직 못한 사람은 스타트업 해도 위험해요. 네. 취직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바꿔 얘기하면 기업에 있다가 어느 정도 능력을 쌓은 다음에 나와서 스타트업 해도 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스타트업 하는 이 분위기보다는 적어도 기업에 어느 정도 있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환경. 근데 우리는 스타트업이 한번 실패하면 그 다음 기회를 자꾸 안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못 나오는 거예요. 네. 기업에 들어갔다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사회적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에서도 우리가 보는 건 20대 초반 애들이 굉장히 막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타트업 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 중에 30,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0대들은 아주 소수인 건 거고. 어찌 보면 어느 정도 경력을 좀 갖춘 사람들이 사회적 투자를 자꾸 하고 기업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걸 밀어줘야지 그런 데서도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9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렇죠? 자, 독자 질문 한번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2015년에 금수저, 헬조선과 같은 신조어들이 탄생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회적 불안감이 계속될지 궁금하네요. 작년에는 컬러링 책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어떤 책이 이제 트렌드가 될지 궁금합니다. 김용석 작가님께서 이거 매년 트렌드 책을 발간하셨는데 2015년과 비교해서 2016년에 어떤 것이 많이 바뀌었는지 어떤 트렌드가 또 나왔는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또 대신 한번 드릴게요. 지난해 2015년을 떠올려 보면 유행어들이 항상 해마다 있잖아요. 굉장히 좀 섬뜩하고 씁쓸하고 안타까웠던 유행어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흑수저, 금수저 이런 수저 계급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헬조선도 있었고요. 사실 이건 유행어까지는 아니지만 인터넷 그 커뮤니티 사이트 보면은 섬뜩할 때가 많았던 게 남자와 여자 서로 간에 이렇게 혐오하는 현상? 이것도 저는 작년에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게 다 삶이 좀 팍팍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는데 2016년에도 이런 것들은 좀 이어질까요? 어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사실은 그런 굉장히 불편한 말들이에요. 그런 불편한 말이 우리 사회를 비판하는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자주 섞인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냥 우리 난 싫어, 다 싫어 이런 느낌인데요.
우리 사회가 사실은 그런 말을 쓰는 아이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보통 뭐 10대, 20대들이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에게 왜 이런 말 쓰냐라고 기성세대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조선을 만든 건 기성세대고요. 이런 상황들. 왜냐하면 그들이 헬조선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른이 시키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나왔더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린 시키는 거 한 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흑수저, 금수저도 사실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다 될 줄 알고 뭐 경쟁에서 이기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 뭐 있는 사람들이 어디 뭐 점 찍어도 내가 등장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이거죠. 어찌 보면 그런 단어들 좀 욕설 섞인 그런 키워드가 자꾸 등장하는 것이 속상한 한편 굉장히 기성세대 뭐 책임감 느껴야 됩니다. 이게 2016년에도 안타깝지만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거고 더 어려워지면 우리는 좀 더 이기적인 사람들 많아질 거고 그 이기적인 사람 중에서도 기성세대 어른들 많을 거고요. 이제까지 기성세대들은 그 밑에 세대들에게 위로는 많이 해줬지만 막상 정작 중요한 이해관계는 절대 안 물려줬습니다. 위안 안 해도 이해관계에서 뭔가 좀 뭐 배려해 줄 수 있는데 그건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에 실망한 20대, 30대들이 사실은 그런 말들을 자꾸 쓰는 거니까 이런 말들을 10대까지 자꾸 퍼뜨려서 쓰게 되는 이런 환경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회적 증상에 대한 이제 분석도 중요한데 이제 방송이니까요. 가령 이제 20대와 30대들에게 가령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들 그 자체가 발전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용어들이 사용됨으로써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있고 뭔가 이렇게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을 개선의 의지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니 그런 얘기할 시간에 뭘 새로운 시도 더 하고 도전 더 하고 뭐 창조적으로 뭘 하면 되지 않느냐.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도 창조와 도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한 20년째 시키는 것만 얼른 외워서 시험 잘 쳐만 배웠던 애들이 갑자기 취직한다고 어렵다고 하니까 야 이젠 우리가 너 못 키워줄 테니까 창업해. 굉장히 무책임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들이 뭐, 뭘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뭔가 문제 제기 다 합니다. 그래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와, 우리 되게 힘들다. 되게 힘들다라는 걸 뭔가 뭐 욕설 섞인, 비하 섞인 단어를 뭐 포장해서 쓴다는 거고, 그런 말이 자꾸 난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아직 많이 못 바꿨구나의 얘기입니다. 이건 뭐 정치권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다시 질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매해 이제 책을 지금 이제 4년째 쓰셨는데 해마다 어떤 미묘한 차이점들을 분명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그 2016년 올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2015년을 제가 가면이라는 화두를 제시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로 뭐 다행스럽게도 온 사회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온통 다 가면, 복면 타령을 해서 맞아요. 뭐 잘 맞아 떨어졌는데 왜 그걸 예상이라도 하셨듯이 그렇게. 그렇죠. 보통 트렌드를 유도하는 거니까. 제 거 보고 아마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가면이라는 거에 숨겨진 핵심은 뭐였냐면요. 가면을 벗든 가면을 쓰든 그 속에 있는 진실에 대한 겁니다. 본심에 대한 거.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가식이나 위선을 좀 내려놓고 좀 더 솔직해지자는 거고 그건 달리 얘기하면 사람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올해 취향으로 넘어왔지만 이 취향이라는 것도 작년에 가면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 흐름은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뭘 좀 더 좋아하게 될까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온 게 취향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이어지는 연장선상이 되는 거고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뭐 돈 벌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집 사야지, 뭐 해야지. 이건 대부분 다 외형적인 어떤 목표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내가 얼마나 날 위해서 뭐 이번에 무슨 책을 읽어야지,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좋아하는 생각을 해봐야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집중하는 태도, 이런 태도로 사람들이 많이 선회하는 기점이 된다는 것도 뭐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죠. 지금 소장 말씀을 들으니까 그 2013년부터 내신 책들을 전부 다 보면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게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고 그 트렌드 변화의 양상이 어떻고 이것을 다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라이프 그렇죠. 트렌드는 2013부터 계속 다 읽어야 될 책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보는 거고요. 네. 트렌드 책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번 거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놀아본 오빠가
좀 더 성장을 한 게 지금 영포티거든요. 그러니까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변형되는 거니까 이걸 꾸준히 지켜보다 보면 아마 제 책 앞으로 몇 년만 더 지켜보는 고정 독자라면 몇 년 후에는 트렌드 분석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정말. 그거 저 꼭 해보고 싶은데요. 저도요. 네. 네. 자, 다음 독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책 트렌드, 출판 트렌드에도 좀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었는데, 작년에 보면요, 그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힐링? 뭐 그런 열풍을 약간 변형돼서 뭐 미움받을 용기라든지 이런 책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고, 네. 또 하나가 컬러링 북이 정말 인기였어요. 올해 2016년 트렌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컬러링 북이 이어오면서 필사책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맥락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아날로그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다 키보드로 뭔가를 치는 것만 익숙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손으로 쓰고 손으로 그리고 색칠하고 이런 작업에 주목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생산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거에서 뭐 어디 써먹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감정을 좀 다스리는 작업들. 어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실용적인 독서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뭐 자기개발도 그렇고 경제, 경영, 재테크를 많이 봤던 이유들이 대부분 써먹을 거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뭐 좋은 지식이라는 것들은 써먹지 않아도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책과는 전혀 다른 맥락인 필사하고 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이런 쪽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고 이 흐름이 그 다음에 뭘 영향을 줄 건가 하면요. 컬러링으로 색칠해 본 사람들은 진짜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냥 백지에다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어려워서 이미 하나 누가 뻔 그려놓은 거 하는 게 쉽잖아요. 그렇죠. 이거 많이 해보다 보니까 나도 이제 백지에서 그리고 싶어 해서 미술학원 가는 거고. 그리고 필사도 마찬가지예요. 멋진 문구 자꾸 따라 적다 보니까 나 글 한번 써봐야 되겠다. 점점 뭔가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 뭐 블로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자기 일상을 자꾸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일기 같은 걸 쓰다가 점점점 좋은 글을 뺏겨 적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점점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욕구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이런 흐름도 잘 생산적으로 발휘를 시킨다면 뭐 1인 미디어나 자기만의 콘텐츠가 이어지는 좋은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 2016년 한 해가 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 TV책방 북소리의 마지막 질문이자 공식 질문 드릴 시간이 되는데요. 이렇게 방대한 트렌드를 연구하시다 보면 책도 사실 정말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김용석 소장님께 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도서관입니다. 제가 사실은 뭐 지난해에도 트렌드 책을 쓰려고 간 건 아니지만 뉴욕에도 잠시 있었고 뭐 노르웨이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 있었는데 그 나라에 갈 때마다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은 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그냥 책 냄새 맡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책, 뭐 도서관 이건 그냥 평소에 가장 일상적인 뭐 밥 같은 그런 개념. 그래서 늘상 내 옆에 있어야 되고 침대 맡에 늘 있는 거고 뭐 차도 의자 옆에 있는 거고 늘상 내 옆에 책이 있는 거니까 저에게 책은 그런 존재 같습니다. 밥 같은, 늘 있는, 그렇군요. 2016년 첫 번째 손님으로 나와주셨는데 새해 소망이나 계획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트렌드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히려. 트렌드는 이렇게 한번 읽고 트렌드보다 자기 주관 가지면서 자기만의 온전한 취향과 안목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 같은 사람들이 트렌드를 연구하는 게 더 흥미롭고 재밌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소망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연구는 나름 열심히 계속 해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남들이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는 유행의 시대가 아니라 나만의 취향이 문화가 되는 그런 정말 취향의 시대가 됐고요. 이것이 또 사회의 큰 그림을 바꿔놓는 시대가 왔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 네. 그야말로 취향의 시대가 된 2016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사람들의 취향이 또 앞으로 어떤 또 새로운 책을 만들어내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2016년 올 한 해도요, 다양한 책으로 여러분의 취향을 충족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